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 나눌 내용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각 수용하라며 시안을 제시했습니다.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탄핵을 시사한 겁니다.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습니다. 유언적 요사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입니다. 국정안정이라는 중요한 가치와 내란 진압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경우에는 내란 진압이 우선할 수도 있다. 총리를 탄핵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헌법에 다 답이 있습니다. 다음 후순위가 직무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거나 분노하게 하지 말고 해야 될 일부터 신속하게 하기를 권고할 길입니다.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 여당에 대한 특검입니다.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네, 민주당이 또 한 번 탄핵 버튼을 누르게 될까요? 지금 모든 시선이 한덕수 대행에게 향해 있습니다. 어쨌든 탄핵의 데드라인은 정했네요. 24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은 24일을 탄핵의 데드라인보다는 정책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탄핵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일단은 본인은 윤석열의 대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대통령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정안정과 세계적으로도 국가 신인도, 대의 신인도 부분들을 고려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것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적절한가에 있어서 부분은 당연히 야당에서는 정치적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월 1일로 넘길 것도 없습니다. 기왕지사 해야 될 것들, 예. 상설특검은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질질 끌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그거를 털어내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정 안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야당이 제촉하기 전에 벌써 했어야 되지 않나. 예. 저는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24일이면 내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24일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마 공수처 수사를 좀 고려한 것 같아요. 25일 출석 요구를 지금 대통령한테 한 상황이고요. 25일에 출석을 하게 되면 출석과 동시에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의 20일 정도 되면 예. 지금 1월 1일까지 특검을 미뤘을 때는 특검을 좀 무용화시키는 이런 전략이 권한대행에 있지 않냐. 저는 그런 판단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장 데드라인이 하루 남은 건데 총리실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세요? 총리실은 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겠죠. 시한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판단해서 할 일을 예. 민주당이 정치적인 셈법에 따라서 날짜를 임의로 정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협박의 기저에는 탄핵,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 예. 방금 전에 나왔잖아요. 국정안정보다 내란 진압이 우선이다. 이런 논리적이지 않은 너무나 과한 발언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총리실에서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속 어떤 뭐 시점 또는 결정을 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저러한 정치적인 공약은 예. 그냥 정쟁의 하나일 뿐이고 더욱더 국민들로부터는 민주당은 국정 생각을 전혀 안 하는 당이다. 이 상황을 집권의 호기로만 생각하고 압박하는 데만 정신이
몰두돼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데드라인을 정할 때는 이 데드라인을 넘으면 우리가 액션에 들어가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연말 31일 안에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국회의장이 12월 연말까지 그 본회의 일정을 26일하고 31일을 두 차례를 잡았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본회의가 두 차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의석수가 200석이냐 150석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겠으나 예. 이 또한도 의장이 결정을 하면 어느 정도 이 결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도 예. 문제인식을 바로 하셔야 되는 것들이요. 지금은 본인의 자리와 이전 정부에 있는 지금 직무정지된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서가 아니라 새롭게 비상시국인 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정안정에 어떤 나름대로의 책임 있는 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월 1일이 한계잖아요. 왜 끝에까지 미룰 필요가 있겠어요? 미리 결단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행정가로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 탄핵 부분들은 빨리 정리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그러게 원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괜한 오해를 사서 또 탄핵,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또 전국이 시끌시끌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밖에서 이 대한민국의 집안 싸움을 보는 외국인들은 얼마나 외국 정상들이나 각 나라들은 얼마나 안심하게 보겠어요. 예. 저는 그런 점도 고려했을 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움이 오기 전에 좀 본인 스스로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재차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만약에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면 몇 표가 넘어야지 탄핵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걸 두고도 지금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200표를 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당에 묻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탄핵 소추가 진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번에 한덕수 대행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다면 이상인 대행의 전례에 따라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네. 대통령 대행은 몇 표 이상이 나와야 탄핵의 요건이 성립하는 걸까요? 보시죠. 지금 규정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건데요. 일단 대통령 탄핵 요건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니까 200명 이상인 거고 국무총리로 본다면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이니까 151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지금 대행을 대통령으로 보느냐 국무위원으로 보느냐 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가 있죠. 저희 당의 입장과 민주당 입장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참고할 부분이 하나 있죠. 국회 운영위에서 그 수석 전문위원이 지난 10월에 저희가 냈었던 그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법률, 그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는데 우리 헌법은 탄핵 요건에서 대통령에게만 강화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예. 그렇다면 국무총리이긴 하나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한 탄핵 요건도 그 강화된 요건에 맞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의견을 밝혔어요. 그것이 맞죠. 한덕수 총리는 총리의 역할에 더해서 대통령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못해서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러면 강화된 탄핵 요건, 즉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탄핵을 하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민주당에서는 또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200이냐 151이냐가 중요한 게 200이면은 국민의힘 동의 없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200이냐 151명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적 혼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결정하는 게 맞고요, 우선. 두 번째는 숫자만 보더라도 입조처나 2016년도에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그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 입조처 분석도 200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확정은 아닙니다. 예. 이게 결정이 된 사안이 아니라 의견이고요. 최근에 뭐 운영위의 어떤 조사관도 예. 이게 200석이 필요하다고 예. 얘기를 했다고 하나. 근데 상식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직위와 직책의 문제죠. 그러니까 직위는 국무총리지만 예. 직책으로서 권한대행을 맡는 거. 그러면은 이 직위가 뭔가 직위는 국무총리예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 국무위원이고 예. 이걸 나누는 가장 큰 거는 선출된 권력이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 섬세하고 좀 나름대로 강화된 어떤 탄핵에 대한 요건을 준다면 국무위원은 그냥 임명직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선출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조금 더 해석 여부에 있어서는 국무위원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이제 논박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재차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까지는 안 가야죠. 200석이냐 150석이냐 그걸 싸우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데드라인이 내일이니까 대비는 좀 해야 될 것 물론 같긴 이제 대비는 한데요. 해야겠으나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거를 200석 150석으로 살아 있을지언정 그러면 계속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인정해 주겠어요? 버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탄핵 국면이고 계속해서 이 말하자면 내란의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들어오면서 이걸 버티고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민심이 가만두지 않죠. 예. 어쨌든 진짜 표결로 가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151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걸 통과시켜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해석 여부에 대해서 뭐 권한쟁의 심판을 예. 걸든지 저희가 하겠죠. 그거는 국가적인 불행이에요. 저희는 그것은 부결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과거에 뭐 4.4.5 개헌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김용민은 얘기하는 중에 화면도 나왔지만 그러면 한덕수 총리 탄핵이 되면 그 다음 순번 경제부총리 그럼 직함이 4개가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 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사태까지 그럴 것까지 되면은 국민들께서 너무 실망이 많으실 거예요. 이 연말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예. 여야가 의견은 극명하게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뭔가 굴러갈 수 있는 국가가 운영될 수 있는 기본 체제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가야지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는 이 예. 거대 야당의 이 횡포에 가까운 정쟁 이 거리 이 공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당연히 판단을 잘 하실 겁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민주당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여러 가지 이제 속내 중에는 지금 뭐 분석에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 특검들의 브리핑이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여론전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런 분석 그리고 탄핵의 인용도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속셈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민주당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예. 뭐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 부분들은 행여나 검찰이나 이 수사기관들이 지금 현재 내란 수계의 피해자가 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도 벌써 국론이 분열되잖아요. 저희 광화문의 태극기 부대와 관련된 교회 목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급이다. 그리고 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점점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온당합니까? 저희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예. 민주당은 빨리 이거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내란을 저지르는 이 이슈 하나만 가지고 가도요. 조기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다음 총선까지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론전에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굳이 거기에다가 예. 아예 이만한 거를 가지고 집중한다고요? 그러진 않고 제 생각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뭔가 반격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태극기 부대 쪽에서 나오는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위험성을 행여라도 확산되는 걸 차단하기 위한 방편일 수는 있겠으나 뭐 조기 대선에서 이점을 얻기 위한 프레임 전환이다. 예. 아니면 거기에 얹겠다는 그런 계산은 없다. 그래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태균 의혹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또 전망도 있잖아요. 그렇죠. 명태균 씨 그동안 의혹이 막 서너 달 이어오면서 저희 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많이 연루가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 관련한 수사가 특검을 통해서 또 지속된다고 할 경우에는 계속 브리핑 과정 중에서 저희 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급 되시는 분들이
이름이 오르내릴 것이고 그 예. 혐의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할 것이고 뭐 소환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을 다 상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체가 있느냐 여부는 뭐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대선이 말씀하신 대로 조기 대선이라는 용어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 탄핵 결정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 예. 60일 안에 있는 그 선거 그 사이에 소환되고 의혹이 보도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당 대선 주자급 되시는 분들이 받을 정치적인 피해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말만 이름만 김건희 특검법이지 사실은 15개 수사 범위를 가지고 있는 이 법에 예. 저희가 찬성할 리가 없죠. 정치 공세가 다분히 들어갔고 또 특검 추천에 있어서도 뭐 야당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한 특검법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지점에서 그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 정치권의 시선은 조기 대선 가능성 쪽에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때 아닌 선관위의 현수막 편파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정현욱 의원이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 현수막을 걸려고 그랬는데 선관위에서 불가하다 이런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잖아요. 네. 선관위 결정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정연욱이라는 분과 이재명이라는 분에 비교했을 때 차기 선거에 직접적으로 출마하신 분 누굴까요?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선관 입장에서는 저게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결국에 이름이 나간다는 거는 선거에서의 어떤 인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예. 정치인이라는 것은 예. 좋은 또 이미지로서 인지도를 높이기도 하지만 나쁜 이미지로서도 그 이름이 알려지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판단한 것이지 이게 어떤 뭐 선관위가 어떤 주관적으로 특정 누구에게만 뭔가 손을 들어준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단 서영교 의원도 이것이 이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 결정이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옹호하기도 했는데요. 서영교 의원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바로 다음 선거의 관계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것을 충분히 논의해서 이것은 안 되고 국민의힘이 내란의 공범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정치적 견해이기 때문에 된다라고 선관위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관위를 함부로 무시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를 뒤지고 선관위를 차단시키고 서버까지 다 드러내려고 했던 그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만약에 당장 조기 대선 열린다면 우리 후보지 않느냐 이런 지금 반박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만약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 서영교 의원은 기본 전제를 잘못 알고 계시고 선관위도 마찬가지예요. 조기 대선이 확정됐습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선관위의 주장이나 서영교 의원 얘기는 조기 대선이 있기 때문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있을 선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재명 대표 안 된다. 이 내용은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예.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 뭐 이런 주장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조기 대선이 된다는 어떠한 확증도 안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그냥 가면 27년 3월 대선이에요. 아직 2년도 더 남았어요. 그냥 놔두면.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곧 선거가 있을 테니 이렇게 조건을 딱 걸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하니까 안 된다고 말한 선관위 결정 자체가 대단히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선관위가 자꾸 이런 식으로 어떤 현수막 허가하냐 불허하냐를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저희에게 좀 불리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판단 근거 자체가 국민들로부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자꾸 불신을 받고 있다. 이재명 안 된다도 그럼 정치적 견해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기준을 이 차제에 좀 마련해 달라. 그래서 선관위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그런 상황 저희도 원치 않습니다. 예. 이것은 뭐 선관위의 뭐 이른바 극우 유튜버가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선관위가 이제 선거 현수막을 판단하는 문제로 여러 차례 이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때도
지금 뭐 일로 합시다, 일합시다는 허용을 하고 내로남불 위선이라는 단어는 불허하고 이래서 또 여야 공방이 벌어지는 게 있잖아요. 네. 무언가 기준이 명확치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원래 선관위가 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는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선관위는 헌법기관입니다. 예.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결정을 조금 납득하기 힘들어도 납득이 오면서 선거를 치렀던 게 여야 정치권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입맛에 안 맞으면 민주당도 선관위를 욕했고 국민의힘도 욕하고 그런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은 헌법기관이 선관위가 결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헌법기관이 선관위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하면 그거를 산하기관으로 둬야지 왜 헌법기관으로 둡니까? 그래서 거기에 맡겨놨으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중에 되면 또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지금은 불허했지만 그때는 또 허용하면 또 민주당에서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할 수도 있기 근데 때문에 기준이 또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선관위의 어떤 제도적인 미비점이에요. 늘 예. 그래왔어요. 예.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관위의 결정과 늘 다른 각자의 의견들이 다 달라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선관위 결정 사항을 검찰에서는 법원에서는 또 증거로 채택도 안 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선관위의 제도적인 개선 부분이고 이 논란에 대해서는 뭐 선관위가 한 번 더 검토를 한다니까 지켜보는 게 좋겠는데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저도 오랫동안 선관위를 이렇게 국정감사를 해왔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예. 이게 최악의 경우수를 두는 겁니다. 선관위 판단은. 예. 본인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데 조기 대선은 확정됐다고 가정하에 이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확정이 됐을 때 본인들이 이걸 허용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는 늘 그런 결정을 해왔다. 그래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도 지금 선관위 결정을 납득을 못 하시니까 말씀을 길게 하시면서도 전 핵심을 잘 모르겠어요. 결론은 선관위가 잘못했다 이 얘기잖아요. 선관위가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하지만 선관위 자체는 늘 어느 정도의 그 해석 자체가 일관성 부분들에 있어서 지적을 받아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더 하실 말씀 글쎄요, 있으십니까? 뭐 잘못된 예. 걸 존중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까지 어떤 행위를 했는가를 잘 보시면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헌법기관이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날짜 정해서 거부권 행사 안 하면 탄핵하자고 하는 분들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니까 예.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자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좀 별개의 문제 아닐까요? 예. 우리가 이제 재판부를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재판에 대한 결과는 또 존중을 해야 되는 거 똑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것을 불허했다가 다시 논의하겠다. 지금 선관위가 입장을 좀 바꾼 건데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당과 선관위가 또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계엄 사태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헌재도 서서히 이제 준비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헌재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송달을 거부하고 있다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어떤 전략으로 보이세요? 시간 끌기 전략이 시간 끌기다? 맞겠죠. 예. 시간 끌기 전략을 왜 하느냐. 첫 번째는 본인들이 원하는 변호인단 저는 선임보다는 여론전을 좀 확산시키려는 아주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여론전이요? 지금 현재 보면은 예. 지난 주말에도 한쪽에서는 탄핵을 반대한다. 한쪽에서는 탄핵을 찬성한다.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거는 내란이 아니다. 정당한 구국의 결정이었고 계엄의 뭐 결단이었다. 예. 라고 하는 축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숙성돼서 이 탄핵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와 맞서는 그런 지역을 만들려고 하는 아주 안 좋은 국정 혼란의 여론을 키우려는 속셈이 있지 않냐 싶어요. 근데 그 부분은 헌재가 용납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예. 제가 봐서는 헌재 시간은 계속 갈 것 같고 권선동 원내대표가 2016년에 권선동 원내대표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랬습니다. 죄가 없다면 탄핵 심판을 빨리 받아라 대통령한테 그렇게 주장했고요. 그리고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탄핵 심판에 대한 선거를 빨리 조기에 실시해야 된다라고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좀 좋은 권선동으로 돌아오는 게 어떻겠냐. 예. 좀 그런 말씀 좀 덧붙이고 지금은 싶습니다. 좋은 권성동이 아닙니까? 그렇게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니까 좋은 예. 권선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연 전술 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천하람 의원은 지연 전술 이외에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천하람 의원 얘기 좀 들어보시죠.
제일 중요한 건 지연 전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전술이라고 하기에는 참 하급 하책이다. 하나의 추가적인 가능성은 제가 이제 법조 쪽에 이제 약간 동향을 들어보니까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답니다. 실제 실무를 할 변호사님들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섭외가. 보통 그렇게 이런 사건 맡게 되면 해당 자기가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법무법인에서 오케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직장 그만두고 하던 사건 다 내버려두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뭔가 역사적인 의미나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현실적으로 실무에서 뛰어줄 변호인을 지금 못 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천하람 의원 얘기인데요. 네, 그 지적이 아마 맞을 겁니다. 천하람 의원이 설명한 대로 변호사가 뭐 개인 사무실 하는 변호사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이제 큰 로펌에 소속돼서 일하시는 변호사분들 중에 명망 있는 분을 변호인단에 넣어서 대비하고자 할 텐데 그럼 그 법무법인 전체가 다 이 사건에 매달리지 않는 한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 로펌을 나와서 그럼 해야 나와야 된다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그런 결정을 할 그런 변호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또 본인이 하고 있는 소송도 있는데 그거 다 다른 분에게 넘기거나 중단하고 와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고 윤 대통령이 뭐 송달을 안 받는다, 뭐 서류 접수 거부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조금 해봐요. 물론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다. 입장이 뭔가. 헌재가 6명 체제에서 이 스타트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분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로 국론이 반으로 딱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탄핵 이 심판이 6명 재판관 체제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간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까지 잘 정리된 후에 시작하는 게 어떠냐. 아마 이런 차원에서도 이 심판 절차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우리가 넓혀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지금 변호인단 상황은 뭐 정확한 사실이 전해지진 않았는데 당장 공수처 소환 날짜가 이틀밖에 안 남아서요. 이 출석은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공수처에서 공조본에서 나름 그 배려를 했다고 봅니다. 25일이면은 휴일이니까 경호 부담이 좀 없고 그런 날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소환 통보에 응하시는 그 상황이 빨리 와야죠. 그렇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그것이 집행되는 순간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시간이 있으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행에게 제시한 데드라인은 내일이고 윤석열 대통령 또 소환 조사 잡힌 날짜는 또 모레고 이번 주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경찰의 수사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노상원 전 사령관이요. 이번 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잡힐 수첩을 경찰이 이제 확보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그 수첩 내용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그 안에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뭐 노조, 판사, 공무원 등 이 분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이제 적혀 있었고 수거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상원 씨, 그러니까 뭐 안산에서 보살 활동을 했던 장군 출신의 전 정보사령관이고 이번 계엄에서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있어서 현직 장성들이 저분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분의 지시를 받았는데 저분의 집에서 계엄과 관련된 구체적인 메모가 담긴 수첩이 발견된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직무가 정지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국회를 존중했고 경고용이었고 그런 적이 없고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행위였다. 본인은 국회를 존중했다. 그러니까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나 무력행사를 통해서 권한을 중지시키려고 안 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상원 씨 계엄 수첩을 보면 정치인 판사가 들어갑니다. 그 판사가 이 증언 속에서 나오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김동현 판사에 대한 체포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거라고 합니다. 보통 수거는 우리는 뭐 하죠?
쓰레기나 휴지를 할 때 수거를 하죠. 거의 정치인과 그 사람들을 쓰레기 취급한 거예요. 그런 느낌이 오는 것이고 뭐 체포라고 좋게 얘기하지만 분리수거를 해라. 보통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놀랬던 게 북의 공격을 유도하는 NLL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증언 속에서 조각조각 맞춰보면 노상원 씨가 중심에 있었다면 북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서 북으로부터 역으로 공격을 받게끔 해서 뭔가 비상시국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있어서요. 저는 지금 현재 노상원 씨의 수첩 자체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준비하는 전면 이 계엄을 부정하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래 보입니다. 이 체포조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다투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회 경고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수첩에 적혀 있는 저 내용 누가 지시했는지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예. 윤 대통령 쪽 특히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신데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아예 딱 선을 그었어요. 이제 법률적 쟁송을 앞두고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그은 거죠. 근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증언이라든지 이런 증거들을 보면 확실히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 체포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게 있었다라는 심정이 가긴 해요. 이거는 수사로 증명이 돼야 되겠죠. 예. 노상원 씨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그걸 넣었을 수도 있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미리 이렇게 포섭을 해서 그런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뭐 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정말 그런 짓을 했느냐 수사기관의 판단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수첩이 이제 다 열리면 이게 이제 뭐 스모킹 건이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또 좀 궁금했던 게 네. 민주당에서 이 수첩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정보사 내 수사단을 운영하려 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네네. 오늘 수첩에 이런 내용이 좀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수사 2단이라는 뭐 얘기로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따로 별도로 구성을 해서 거기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해서 뭔가 군을 장악하려고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지휘 체계를 바꾸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주장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노상원 씨의 계엄 수첩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아무리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누가 치부를 하더라도 첫 번째 군이 동선 자체가 지금 여러 조지 경찰청장부터 수방사, 작전사, 방첩사 이분들의 증언, 그다음에 예하 707 단장의 증언들을 조각조각 맞춰보면 예. 이 수첩의 내용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상상이 아니라 이 수첩대로 뭔가 부대가 움직였다. 부대가 하나 움직이려면요. 그 쉽사리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불법적으로 체포조를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이게 이런 일은 없도록 수사기관이 해야겠으나 만에 하나 체포의 채자도 안 꺼냈다는 그 발언이 그러면 결국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씨가 둘이 협잡을 해서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을 벌였다. 그런 오리발을 뺄 생각이지 않을까. 그런데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뭐 성공할 수는 없겠으나 저는 그 작전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핵심 인물 노상원 전 사령관의 지금 뭐 잡힐 수첩까지 열린 상황에서 이번 주에 경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